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4% 상승한 23,434.1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1% 높은 2,581.07에 나스닥 지수는 2.20% 오른 6,701.2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두 번의 허리케인 타격에도 기업과 가계가 모두 지출을 늘린 덕분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GDP 속보치가 연율 3.0%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2.7%를 웃돈 것입니다. 10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앞선 예비치에는 못 미쳤지만 13년 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는 전월 95.1에서 100.7로 올랐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101.1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당초 시한인 내년 3월에서 9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2.4% 상승한 53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2% 이상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 기술 업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평가였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있을 차기비 연준 의장의 지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2,5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0.64% 상승한 2,49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38% 상승한 6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의 2,500선 돌파 여부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출중 일부 시간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만한 시장의 신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같이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11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주게 될까요? 의견 살펴봅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소외 현상이 마무리될지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사항 점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종합주가 지수 2496.63포인트 마감,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도 이번 주,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25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는 2500포인트를 전후한, 아니면 25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벌써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일단 지난주 부분 간단하게 좀 돌아보죠. 지난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22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일단 점진적인 상당히 지연 가능성, 지연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 놓으면서 시장 내 일단 그 완연한 어떤 그 기조 부분 만들어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으로 하여금 안도 랠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ECB에서 그 테이퍼링을 지연한다라는 그런 소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급격하게 변했었던 부분은 뭐니 해도 유로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원화 가격도 일시적으로 1130원대를 전후해서 조금은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주요국들의 통화 이슈, 통화 이벤트,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 상황, 경제 어떤 그 현상들의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들려왔었던 사우디와 러시아 간 서로 간의 협약 부분, 물론 오펙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오펙의 대표 그리고 비오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양국의 그 대표자들이 일단 만나서 서로 그 감산 연장에 나중에 좀 합의의 목소리를 같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로 인해서 WTI 2.4%가 급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54달러대를 다시금 만회 회복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유로존에서 있었던 영국의 브렌트유 가격은 6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겠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소위 말하는 2%의 목표 인플레이션율 달성을 위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 이제 서서히 이제 점차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들 앞에 현실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골디락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빼어놓아서는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상당 부분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뜨거워지는 부분을 통화 당국에서 조금 좀 잠재우려는, 이거를 냉각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조금 너무 뜨거워서 끌어 넘치는 부분을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우상향, 전개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핵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 내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을 마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소식을 접하신 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 2.2%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무려 아마존의 주가는 13%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 4.3%의 주가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6.4%의 주가 상승, 인텔은 7.4%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의 이 주요 배경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 내지는 시장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우려감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IT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정점이 이번 3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지난 2분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오히려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다소간 좀 꼬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빌미로 작용을 했다라면, 이런 발표되는 실적들이 너무나 긍정적이기에 오히려 여기에 환호하는 목소리, 환호하는 추격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가 시장 내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매도 스탠스와 조금 좀 추가 매수라는 매수 스탠스, 이 사이에 다소간의 좀 완만한 팽팽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면 추가 매수 분위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나타나 주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요, IT 부분에, 미국에서의 IT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실적의 개선에 따른 주가의 상승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IT 실적 정점에 관련된 그런 논란 내지는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씻겨 내려갔다라는 부분에 그 우리가 그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있을 부분 좀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보죠. 이번 주. 일단 이번 주 이벤트는 뭐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현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주요 기업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단 본물을 이루게 됩니다. 주요 기업 약 한 50여 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는 뭐 IT 쪽도 IT 쪽이겠지만 산업 소재 쪽에 대한 실적 발표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31일과 1일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 22통화정책회의에 이어서 FOMC 과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난주 있었던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이 3분기 GDP에 대해서 과연 통화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FOMC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매우 중요한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옐런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만기가 됩니다.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옐런 의장 아니면 지금 현재 뭐 파월 현 연준 이사, 아니면 테일러 지금 현 스탠포드 교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둘기파냐 매파냐. 옐런 의장과 파월은 비둘기파, 테일러 교수는 상당히 강한 매파. 그렇기 때문에 매파와 비둘기파, 그 차이는 어찌 보면 연준이 이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황, 그리고 긴축 기조로 돌아서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 그렇다면 그 기조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그 기조 변화, 그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속도, 그 속도에 있어서 비둘기파와 매파의 차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출주들의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발표와 아우러지게 되면서 지난주 있었던 우리나라 3분기 GDP 발표, 일단
뭐 연율 기준으로는 3.6%의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높은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찌 보면 수출 경기가 상당 부분 그만큼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호황, 주요 산업재의 호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그 소비 성향의 개선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힌트 제공 여부, 그리고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과연 상당 부분 이제 노이즈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동안 너무 올랐다. 이제 그 눈높이를 조금 좀 정신을 좀 다시금 차려보고 이제 그 주가가 너무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조금 좀 잠깐 우리 뒤를 돌아보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다소간의 좀 노이즈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노이즈들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그 노이즈가 생기게 될 것이냐, 당연하게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금 업종은 어찌 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부분. 노이즈가 생기는, 밸류에이션 노이즈가 생기는 업종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냐면요, 종목별 실적에 따른 희비 교차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난다. 네. 그 이야기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 슬림화 쪽으로 시장 전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은 다소간의 시장을 누를 수 있는, 하지만 수출의 호조, 경제의 호조, 경제 지표의 호조, 실적의 호조까지 나타난다라면 이 속에서 어떤 상황?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 양상을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밸류에이션, 그러면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낙폭 과대주, 조금은 좀 주가 차원에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주가대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표적인 부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중국 관련 소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지금 현재의 상황, 시장 PR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PR보다 너무 폭이 너무 넓게 벌어진 PR이 뭐 70배, 80배 되는 고성장주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PR 대비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군들, 종목군들, 뭐 대표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 이쪽에 대한 관심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죠. 시총 대형주로 그동안 지난 한 서너 달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 외에는 시장 소외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표로 하는. 근데 점차 이제 중형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중소형주로 그 매기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습니다. 정부 정책하면 연말, 연초에 정부 정책 발표가 본물을 이루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중소형주가 받을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중소형주 쪽에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언급하신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이벤트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의 비둘기적인 행보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십니까? 일단 이틀간 열리게 되죠. 예. 화요일과 수요일 10월 31일과 11월 1일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도 11월 3일이죠. 새벽 한 2시경에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GDP 발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연율로 3.0%. 그들의 목표치 거의 좀 유사한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금리 인상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제 추가적으로 단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근데 거기서 이제 미 연준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12월 이후까지도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12월 이후에 그들이 이때까지 시장 내 상당 부분 강조해왔던 그래주얼, 소위 말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스탠스를 바꿀 만한 힌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 그래주얼이라는 그들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 부분 쏠려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시장 내 관심주들의 희비교차가 수혜주가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변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긴축 시대가 열렸다. 22도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긴축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22통화정책회의에서 예고를 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통화정책에 따라서 유동성 확장기와 유동성 수축기, 그때 어떤 종목들이 시장 내 주목을 받고 시장 내 아웃퍼폼을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성장주는 금리 하락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중심의 가치주.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장 PR 10배. 10배를 넘어서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배당 관련주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낙폭 과대주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그 저성장이지만 지속 성장을 계속하는, 성장의 지속이 계속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치주에 대한 관심과 같은 소리다, 똑같은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선호업종이 최근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그리고 시진핑 2기의 출범,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여행사에서의 한국물 대표 상품에 대한 소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힌트들이 사드 해빙기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힌트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가격대적으로 상당 부분 편안하다.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오히려 상당 부분 강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약 그리고 바이오주, 물론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치 발표들 다수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제약주가 다, 모든 바이오주가 다 관심을 받을 수는 없다. 특히나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지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상승 대열에서 빠르게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 눈높이 확실하게 맞춰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레이스에서, 상승 레이스에서 누가 가장 먼저 탈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레이스에서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탈락 가능성이 있다라면
빨리 그 스탠스를 바꾸셔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무조건적인 기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님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임박해오면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 대표께서는 어떤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시장의 전망, 저는 오히려 테일러 교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더 매파적.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는데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었죠.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니까 다 뭐 아시겠고 제외 조금 시켜놓고 파월 지금 현 연준 이사죠. 파월 연준 의사는 비둘기파적인 소위 말하는 온건파, 소위 말하는 급진적인 금리의 인상을 원하지 않는, 하지만 옐런보다는 조금은 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스탠포드의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통화정책을 금리 인상 옹호자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누가 지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지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FOMC가 이때까지 유지를 해왔었던 점진적인 점도표 현상의 그런 금리 인상의 그들의 스케줄, 이 부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 큰 변화는 테일러 교수가 연준 의장에 지명했을 때에 한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현 연준 이사가 만약에 지명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점도표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골디락스, 지속적인 우상향 방향의 시장 전개. 근데 여기서 급진적인 통화,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골디락스가 무너지게 되는 시장 긴축기, 오히려 심하게 되면 시장 해빙기, 시장의 어떤 빙하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염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 22의 통화정책 스탠스하고도 조금 안 맞게 되고요. 일본의 통화정책 스탠스하고도 좀 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원장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 지금 현 연준 이사의 지명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시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반환점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IT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3%나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2%나 올랐었던 거고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시장 내에 아직 반영이 안 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로 인한 나스닥 지수의 2.2%의 급등 부분, 우리나라 시장 내 상당 부분 크게 동조화될 가능. 특히나 우리나라 이때까지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주요 업종, IT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IT 업종, 우리나라 IT 업종의 올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약 한 50%를 좀 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도 될 만한 수준의 주가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T 업종, IT 종목군들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미국 내에서도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애플 컴퓨터 다 마찬가지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보여줘 왔었는데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깜짝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의 급등 부분,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 시장 내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이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점. 결과적으로는요, IT가 단기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었죠. 근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예.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미국에서도 투자 심리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시장 내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스란히 이전이 되면서 전달이 되면서 IT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주가 정점 논란마저도 희석시키는 그런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지난 1분기, 2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때도 유사한 경험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좀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신호가 조금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눈높이와 주가의 반영 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11월 15일이 실적 시즌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주요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은 대다수 11월 10일 전후에서 그래서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시장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이번 주, 뭐 오늘 이제 아모레지와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주요 산업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S-오일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내일은 이제 주요 조선업종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일과 3일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심 계속 가져 주시고요. 하나 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가자. 근데 눈높이보다 실적 발표가 좀 덜했던, 실적에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말에서 내리자.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차라리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업종군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에 있을 그런 수익률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고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예, 일단 국내 증시 오늘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연이어 도달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의 매기 확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매기 확산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요. 일단 어떤 신정부 출범한 이후, 그리고 신정부 출범한 이후에 첫 해년도 통상적으로 테마주들이 상당 부분 크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 상황.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급작스럽게 이제 그 정부가 꾸려지면서, 근데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걸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번 연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1.5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그림, 로드맵이 이번 연말 발표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12월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어떤 그 내년도 로드맵 발표. 여기서 당연히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뭐 AR, VR도 마찬가지고요. 평창 올림픽과 맞물리게 되는 이제 그 5G의 시현, 이런 부분과 관련된 통신 장비주 역시 비슷한 어떤 그 축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형주 모멘텀, 이제 실적 시즌까지는 대형주 모멘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금 어떤 그 정체기, 소위 말하는 모멘텀 부재기에 들어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연말 연초 모멘텀을 바라보는 그런 증시, 중소형주로의 매기 확산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코스피 2,500포인트 돌파가 아니라 그 이유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오늘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투자 조언 골드락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2,500 이후, 이제 2,500이 지나가면 내 종목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2,500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시장은 2,600포인트, 2,7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분기 GDP 어찌 보면 중국과 격차가 지금 현재 최소로 줄어들었다. 중국이 GDP 성장률이 6.8%, 우리가 GDP 연율로 생각을 하면 3.6%. 물론 이제 매 분기가 이런 건 아니지만 연간 성장률 그 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화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성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좀 이렇게 고개를 상당 부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하면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 상당 부분 긍정적. 저는 오히려 1차적으로는 각 산업별에 대한 관심,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석유화학, 철강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 특히나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이 그것보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슈들 생각을 해보시면 FOMC 이슈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아마도 이런저런 시장 내 미리 선제적인 뉴스들이 시장 내 뉴스 플로우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몇 주 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그 당시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FTA, 한미 FTA 압박이랄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압박이랄지 사실 좀 걱정거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 내 어떤 그 심리 내지는 시장 내 그다음 분위기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 2, 3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에 따른 우려감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따라서 시총 대형주에서 옐로우 칩 그리고 스몰 캡으로 이제 점차 확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실적 발표의 스케줄과도 맞물리게 된다. 이제 대형주는 실적 발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중형주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스닥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해봤고요.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볼 텐데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선물 시장은 좀 횡보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글로벌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 글로벌 이벤트를 차분히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많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죠. 저희는 시간상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오늘 또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우선 말에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27지수 지지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27.10대, 00대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부합을 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을 더 여는지 어제 전일 거래일은 그거에 집중했었고요. 시가 시작되면서부터 매도로 추가적인 매도가 빠지길래 저희는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을 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매도를 한번 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점심시간까지 큰 수익을 주지 않아서 약수익 빠져나온 상태로 그냥 관망하고 금요일을 보냈고요. 지금 우선 보자면 추세 저항까지 종가를 마무리한 모습이지만 야장에서는 추가적인 332지수까지
오름폭이 커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흐름에서는 아직 추세 저항, 눌림은 있으나 여전히 보합 장세, 여전히 유지되는 구간에 속해 있었고요. 외인들은 단기 차익은 있으나 아직 매수 물량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벤트나 국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332지수 저항을 잘 받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1차 라인은 이미 뚫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331.00대, 그 다음에 부합 중심 부근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는 330지수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죠. 추세 저항의 상단부는 제약을 두고 그 다음에 어제 종가 위를 야장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 위에서 시작된다면 저번 주 고가부터 상단부 제약까지 부합을 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매매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보면 저희도 시황에서 그 다음에 시초가가 시작되는 거 보고 전략을 많이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합장에서의 물량들,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 확인하는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과 지지력들 확인해 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국내 선물 시장 흐름 먼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매물대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항 자리는 일반적으로 매도를 보기 좋은 자리고요. 그다음에 지지력이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수를 보기 좋은 자리겠죠. 그래서 매물대 공략법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있으나 롱포로 대응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림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만 많기 때문에 매물대 공략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유로 FX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놔둔 차트들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우선 이해력을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물론 금요일날은 저희가 좀 이제 매매를 좀 쉬는 휴식 기간 많이 갔는데 우선은 저번 주에는 반등을 주면 매도를 추가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우선은 고가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죠.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유로 달러가 추가적으로 빠지냐 안 빠지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지력 확인에 그 다음에 반등 시 매도 드렸는데 사실 반등 매도가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빠진 자리부터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FOMC 결정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금리 인상의 횟수나 그다음에 속도에 의한 달러 강세 여력들을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방은 열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 반등을 해야지 또 매도치기도 좋겠죠. 끌고 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절 대응만 하시면 되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보자면 이 구간들 저항과 지지력이 확연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1차 저항 16400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 16700, 그 다음에 1차 지지력은 1.1600, 그 다음에 2차 지지력은 1.15700 드립니다. 우선은 지지력 저항점들은 강한 매물대들을 근처를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은 박스 구간, 부합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방 제약, 그러니까 저가를 낮추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직 확실치 않은 시황 가지고 놀기 때문에 신저가를 낮추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뚫린 구간들은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지력 구간에서 지지력이 확실히 되는지 매물대 공략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오전장에는 우선 이 구간들 넘어오기 전에는 윗구간에서 함부로 매수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도일 저희가 이 구간들 금요일 날 빠진지 52.30대 빠지는지 굉장히 관심 가졌었고, 뭐 기대치는 사실 이 구간이 빠지길 기대를 했었습니다. 윗구간에서 매도를 쳐서 추가적으로 빠지길 기대했었는데, 우선은 2호 자리들 지지력이 강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53.2030을 맞고 매도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략법은 여기서 53불 안착 못하는 걸로 매도를 공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20-30만 원의 수익만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지지를 하고 추가적인 저녁 12시가 넘어가면서 매수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익절을 잘 하고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물론 크게 뛴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다면 53불대 안착해서 그리고 54불까지 공략한 상태에서 55불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초반에는 55불 제약을 잘 받는지가 중요하고요. 우선은 뚫었던 구간들 54불을 뚫었기 때문에 53불 후반대 지지력과 그 다음에 53.3040을 뚫었기 때문에 3040 지지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지키고 아시아 시장에 놓이게 된다면 우선은 유럽장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보셔야 되고요. 무투자분들은 55불대 근방에서 매도는 대기하시는 게 좋고, 매수자들은 53.90대 그 다음에 53.40대 지지력을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53불 안착하는 거 안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에서 리딩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상단부 제약은 여전히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왕설래하기보다는 아시아 유럽장 보합을 띈 아이들이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지 않나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55불대 이상에서 단가를 맞추는 그림들을 보든지 아니면 55불대 무포자분들은 매도 그 다음에 아래 지지력에서 매수 전략 짧게 단타 구간 전략을 챙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는 1276.0 저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273.0 1차 지지력, 그 다음에 1276.0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골드 여전히 달러 영향을 많이 받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들이 FOMC나 전반적인 이슈들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보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래 지지력에서 이 구간들 매수 목표가를 우리가 이 두 자리, 지금 말씀드린 예상 지지력 1차 자리와 그 다음에 예상 저항점까지를 목표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다 끝나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상단부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보합을 띠고 있는 이 그림은 여전히 보합 구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차, 2차 그래서 저항점들이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분봉상에서의 지금 추세 저항 잠깐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신기로 끝난 이런 그림들 있죠. 전반적으로 박스 보합이나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채널 구간의 보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심 자리에 온 아이들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가 낫고요. 눌림 매수는 2차 지지력의 매수,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에서는 매수를 무작정 쫓아가지 마라는 보합 구간 예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물대 지지력 저항을 보고 그다음에 롱포보다는 단기적으로 한 계약 기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빼드시는 게 좋다. 짧게는 25틱 마디이기 때문에 20-30만 원 구간이 수익이 난다면 익절 대응하시면서 매물대 공략법이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다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